대단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거 보기만 해도 머리 아프다고 방금 말씀하시던데 이 돈이라고 생각해요.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충분히 머리가 안 아플 상황입니다. 이 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 이 돈입니다. 돈. 이제 보시면은 이제 제가 작년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2024년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판매비와 관리비와 관련된 AS 비용이죠. AS 비용. 우리 이제 벤츠나 제네시스 관련돼서 지금 불량 나온 거 AS 비용이죠. 그러다 보니까 작년하고 2024년 같은 경우에는 뭐 적자가 어마어마하죠. 사실 이렇게만 보면은 사실 물론 이게 매년 나는 건 아니지만 AS 비용이라는 게 매년 발생하는 건 아니니까 이제 이렇게만 보면은 사실은 회사가 곧 망해도 누구든지 쉽게 부인할 수 없는 이런 금액. 왜냐하면 영업손실 450억, 매출액이 3천억인데 이런 금액이라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어느 부분에서 이제 그런 문제가 생겼는가를 보는 게 중요한데 여러분 정답 다 알고 있는 것처럼 AS 비용, 기본적으로. 그럼 AS 비용 이외에 우리가 이제 검토하고 확인해야 될 내용이 뭐가 있을까? 이런 것도 역시 여러분들은 간부시기 때문에 이제 아셔야 되는 거죠. 왜냐면은 좀 알아두면은 좀 쓸모가 있어요. 알아두면은 이게 이제 요즘 그런 이야기잖아요. 이게 숫자라는 게 알아두면 쓸모가 다 있더라. 이런 이야기 흔히 많이 하죠. 뭐 우리 이제 흔히 애들 수포자 수학을 포기했다 하면은 야 수학을 포기하면 안 된다. 왜 그런 거냐? 이 숫자를 알지 않으면은 개인도 망하고 나라도 망한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숫자는 알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 숫자를 아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매출액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제 연료 펌프를 만들어 가지고 한 금액이에요. 돈. 이건 돈입니다. 여기에는 크게 보면은 이제 두 가지가 들어가 있다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만들었는가. 물량이라고, 양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평균 단가. 평균적으로 얼마씩 받았는가. 이게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사실은 우리 같은 경우에 이제 벤츠 거 만들고, 제네시스 거 만들고 뭐 이러다 보니까 단가가 나름대로 괜찮았는데 문제는 불량이 나버리는 바람에 일단 좀 많이 까먹었어요. 까먹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쨌든 까먹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누구 책임가를 떠나가지고 뭐 그런 상황이라는 게 항상 발생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 금액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물량 곱하기 평균 단가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숫자를 볼 때는 우선 중요한 것이 항상 이렇게 비교를 한다 했잖아요. 우리가 이제 사람을 비교하는 건 별로 기분이 안 좋지만 숫자를 비교하는 것은 꼭 필요한 거예요. 작년하고 비교하거나 아니면 다른 데하고 비교하거나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이 필요한 거죠. 그 작년하고 비교해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어쨌든 딱 보니까 120억 증가했어요. 나름대로 많이 증가한 거예요. 그래서 증가한 거 보니까 3.9% 증가했다 이런 거죠. 3.9%. 프로테이지를 우리가 프로를 따지는 이유는 다른 것 때문에 금액만 가지고는 우리가 비교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비교를 한다는 것은 보통 다른 곳하고 비교하는 건데 다른 곳이 500억 올라갔다 해서 그 사람이 우리보다 꼭 좋다 이렇게 표현을 못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대적인 거니까. 그 사람 500억 증가했어도 그 전에 매출액이 예를 들면은 한 2조 되는 회사가 500억 증가했다. 그럼 2.5% 증가한 거예요. 그럼 상대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더 많이 증가한 거예요. 상대적으로 보면. 그 중요한 것은 그냥 단순하게 절대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로가 중요한 거예요. 프로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3.9%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이게 정말 나름대로 나쁘지 않나? 이런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어쨌든 매출액이라는 게 제조업체이기 때문에 모든 기업이라는 것은 중요하잖아요. 물건을 만들어서 팔든 서비스를 팔든 이제 자본주의사에서는 뭔가를 사고 파는 사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파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판 금액이 중요한 거죠. 그럼 우선 제일 먼저 뭐하고 비교한다 했어요, 제가?
제가 말할 때 뭐하고 비교한다 했죠? 일단 크게 보면은 사실 이제 세계 경제 성장 이런 거하고도 비교해야 되는데 그 이제 너무 크기 때문에 사실 실제로는 그거하고도 비교해야 되는데 왜냐면은 완성차 업체하고 우리가 거래를 하기 때문에 완성차 업체가 우리 국내에서만 물건을 판 게 아니고 차를 판 게 아니잖아요. 대부분 수출하잖아요. 대부분. 그러니까 사실은 세계 경제 성장률하고 비교해봐야 되지만 그것보다는 우선 당장에는 한국 경제 성장, 우리나라 경제 성장. 그럼 2023년 대비 2024년도에 얼마나 성장했다고 그래요? 뉴스에 내 나오잖아요. 뉴스에 뭐 맨날 나오는 이야기가 경제 성장으로 나오잖아요. 노동자 월등하려면은 그 정도는 뉴스에 딱 뭐가 나온다면은 잘생긴 누가 뭐 못생겨졌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그런 것도 좀 보긴 봐야 되지만 우리나라 경제 성장이 얼마나 됐다. 그래서 우리 회사는 어떻게 됐는가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런 것을 보는 게 중요하다. 근데 이제 약간 기관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거의 성장하지 못했다 이렇게 나오죠. 어떤 때는 마이너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지만 일단 마이너스까지는 안 간 것 같고 1%도 성장하지 못했다. 그래서 0.5%, 0.2%, 심지어는 마이너스 이 정도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실은 그것 때문에 고생한 거잖아요. 응? 여러분 내 임금상 투쟁해야 될 때 윤석열 사립 투쟁한다고 집회 나온 거 아니에요? 응? 간부들은 뭐 의무적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10번 나올 거 아닌데 데려가 지회장이 따지는 거 아니에요? 출석 체크하는 거 아니에요? 지회장이 10번 다 나갔습니다. 대부분 다 나갔다고 그러는데 출석 체크해가지고 뭐 5번 나온 사람 뭐 나중에 한 마디씩 지회장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 탄핵 집회한다고 나간 이유 중에 하나가 탄핵의 사유 중에 중요한 것은 사실은 이게 엄한 짓을 하다 보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계엄이라는 정말 이제 엉뚱한 짓을 하는 거거든요. 해서는 안 되는 경제 안 돌아가게 만들고 그게 이제 자기가 책임질 것 같으니까 이걸 이제 뭉뚱그리기 위해서 계엄 같은 거 하는 거거든요. 어쨌든 작년 우리 경제 성장률보다 좀 높아요. 그 다음에 봐야 될 게 어떤 걸 봐야 되는가요? 우리는 부품업체이기 때문에 완성차 업체가 얼마나 매출액이 증가했는가, 특히 판매 대수가 얼마나 증가했는가, 생산 대수가 얼마나 증가했는가, 그걸 봐야 됩니다. 그거 우리는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자, 근데 우리는 조금 특수한 것은 있죠. 왜냐면은 우리가 2024년도에는 이제 불량난 걸 메꾸기 위해서 또 불량 부분 또 열심히 또 메꿨잖아요. 사실은 그 판매 대수하고 약간 엇박자는 나 있지만 예를 들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세계적으로 이제 판매 대수가 한 2% 정도 증가했어요. 세계적으로 2%. 근데 그 2% 증가한 것의 대부분은 어디냐? 사실은 중국하고 그 다음에 미국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실제로 보면은 나머지, 근데 우리 국내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였어요. 잠시 판매 대수가 마이너스. 그다음 나머지 시장들 대부분 그냥 똔똔. 거의 똔똔. 그러니까 실제로는 2% 증가했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이제 중국 시장을 제외하고는 그 다음에 미국 시장을 제외하고는 거의 똔똔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3.5% 증가했다. 일단은 뭐 그것보다는 많이 증가했으니까 나쁘지 않은 거예요. 경제 성장보다 증가했고 그 다음에 그런 것보다 그 전체 글로벌 이제 판매 수량 증가보다도 많이 증가했고 나쁘진 않은 거죠. 현대차는 어땠을까요? 현대차는 당연히 마이너스. 현대차 판매 대수가 약 4% 마이너스. 4%. 국내 HMC만 놓고 보면은. 근데 현대차 자회사까지 다 포함하면은 약간 마이너스인 게 중국 때문에 마이너스예요. 중국 때문에. 근데 거의 그냥 똔똔이 현대차. 그러니까 현대차가 그러다 보니까 전체 글로벌 시장에서의 점유율이 조금 다운됐어. 현대기아차 합쳐서 그렇다는 거. 합쳐서 그렇다는 거.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그런데 물론 이제 매출액은 조금 증가했거든요. 현대차 같은 경우가 왜 증가했느냐? 판매 단가가 사실은 올라갔기 때문에 평균 판매 단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뒤에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평균 판매 단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매출액이 증가한 거예요. 그럼 생산대수는 증가했느냐? 당연히 생산수 감소했죠. 얼마나 감소했느냐? HMC가 6%. HMC는 우리 국내 공장. 그 다음에 전체 자회사를 포함해도 4%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은 우리 같은 경우에 어쨌든 여러 가지로 놓고 보면은 3.9% 증가했다라는 것은 일단 매출액 기준으로 뭐 이래저런 걸 다 이러저런 거 다 제껴놓고 방금 말씀드렸던 매출액과 관련된 중요한 변수들을 딱 따져놓고 보면은 일단 평균은 간 거예요. 그냥 중간은 간 거예요. 중간. 특별히 더 많이 간 것도 아닌데 일단 중간은 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부품없이 전체를 보더라도 똑같아요. 조금 이제 아이템을 좋은 걸 받아가지고 물량이 증가한 데들은 더 증가했어요. 10% 증가한 거고 나머지들은 그냥 대부분 1, 2%, 2, 3% 아니면 그냥 똔똔 그냥 이 정도 가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냥 중간치게 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항목별 보면은 제품 매출이라는 게 있고 상품 매출 있고 기타 매출이 있는데 일단 제품 매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직접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거라 했죠. 상품 매출은 이미 만들어진 물건 가져와서 파는 거예요. 이미 다 만들어진 완성품 가져와서 파는 거예요. 제품 매출이 조금 더 많이 증가했어요. 4.4%. 나쁘지 않은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그런 이유가 있죠. 이제 AS 불량 난 거 보충한다고 열심히 보충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사실 조금 더 많이 증가한 거예요. 사실. 상품 매출 보니까 3.5% 증가했다. 기타 매출을 조금 마이너스 했어요. 사실은 조금 더 증가할 수도 있었는데 기타 매출 부분이 조금 마이너스 나면서 조금 뭐 전체 매출 좀 증가하는 것이 약간 마이너스긴 하지만 이 금액이 이제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뭐 큰 의미를 가지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매출하고 매출원가를 서로 비교해가면서 보는 거라 했잖아요. 그죠? 같이 견주어가면서 보는 거라 했죠. 매출원가라는 건 뭐라고 했죠? 우리가 물건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라 했죠. 물건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에요. 우리가 물건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에요. 그 중에 특히 제품 매출원가가 우리가 직접 물건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인 거죠. 자, 중요한 것은 매출원가를 보니까 총 3.8%가 들어갑니다. 증가한 거예요. 거의 똑같이 증가한 거죠. 거의 똑같이 증가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야 이게 마진이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얼마 안 났겠네 이런 생각이 딱 들잖아요. 마진이 기본적으로 얼마 안 났겠네 이런 생각이 딱 들죠. 얼마 안 났겠네. 이게 3.8%가 했다. 매출이 3.9%가 했는데 불과 0.1%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뭐라 했죠? 일반적으로 제가 일반적으로 뭐라 했어요? 매출원가라는 것은 물건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사장들이 열심히 일을 하라고 독촉하고 그래서 많이 팔아야 한다고 독촉하고 하는 이유가 뭐라 했어요? 어쨌든 매출액을 많이 늘리면은 그만큼 뭐가 늘어난다? 이익이 늘어난다는 게 전제가 된다 했잖아요. 근데 왜 늘어난다 했어, 이익이? 매출원가라는 거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 비용이 있다 했잖아요. 변동비. 변동비라는 건 우리 매출이 만들어지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똑같이 변하는 비용. 똑같이. 일반적으로. 매출액이 증가하면 증가하는 비용. 매출액이 감소하면 감소하는 비용. 대표적인 게 재료비. 재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물량이 증가하면은 무조건 증가하는 게 일반적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게 증가하면 이게 매출액이 증가하면은 이거 증가 정도는 상대적으로 좀 적게 증가한다.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제품 매출원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변동비가 일반적으로 이게 상황에 따라 조금 달라지긴 하지만 한 75% 전후에서 움직일 거다. 그러면 예를 들면은 이게 4.4% 정도 했으면은 75%면은 대략 얼마 정도? 3.45% 정도. 제품 매출원가는 거의 똑같이 간 거예요. 자, 그런데 상품 매출원가를 보니까 4.4% 똑같이 증가했죠.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상품이라는 것을 우리 가지고 올 필요가 별로 없어요. 일반적으로는. 근데 어쨌든
이런 구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구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면은 사실은 제품 경우에는 거의 정상적으로 간 거예요. 근데 상품 매출 원가가 그냥 그대로 따라가는 바람에 상대적으로 어떻게 했다? 조금 이익률이 많이 올라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10% 이상 올라갔어야 된다라고 봤는데 10% 이상 올라가지 않은 거예요. 올라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겨우 0.1% 그래도 막 최면실이 한다고 0.1% 마진율이 올라가긴 올라갔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제조업체의 이익인 매출액 빼기 매출원가가 매출 총이익인데 그래도 한 16억 증가한 거야. 16억 증가한 거야. 그러면서 마진율이 0.1% 증가했다는 거야. 증가했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게 이 제품 매출원가나 이 원가 쪽에서 어느 것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사실은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재료비의 움직임은 우리가 제조원가 명세서를 못 받아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인건비나 나머지 경비는 어느 정도는 알 수가 있죠. 어느 정도는 알 수가 있어요. 자, 어쨌든 큰 틀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큰 틀에서는. 그리고 여기에서 판매비와 관리비 뺀 게 우리가 이제 많이 듣는 영업손익인데 이게 왕창 적자였죠. 왜? 판매비와 관리비가 왕창 증가했잖아요. 작년에 445, 올해 778억, 338억이나 증가했죠. 그 바람에 영업손실이 뭐 왕창 늘어났죠. 왕창 늘어났어요. 그 손실은 뭐 왕창 늘어날 수밖에 없는 조건이었다는 거고 이건 뒤에 판매관리비를 한번 보자고요. 보고 정리를 하자고요. 영업의 수익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조금 증가했어요.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뒤에 잠깐 보겠지만 자회사 이제 지분법 이익과 관련된 부분이 여기 들어가 있기도 하고 뭐 이자 수익도 있고 뭐 자비익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증가한 것이 조금 영업손실을 좀 보완을 해줬어요. 우리는 항상 영업의 수익이 영업의 비용보다는 많다겠죠. 영업의 비용은 상당히 좀 적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차입금을 거의 안 쓰잖아요. 영업의 비용의 대부분은 차입금인데 차입금을 많이 쓰는 데들은 영업의 비용이 많은데 우리는 사실은 차입금을 많이 안 쓰거든요. 거의 안 쓰다 보니까 영업의 비용이 좀 작은 편이죠. 차입금을 안 쓴다는 건 뭐예요? 현금이 많다는 거잖아요. 현금이 많으니까 이자 수익이 항상 이자 비용보다 항상 많았죠. 항상 많았어.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구조는 좋아요. 이 구조는 좋아. 여기까지가 좋아지면은 우리는 단기 순이익은 뭐 엄청나게 날 수 있는 조건인 거예요. 기본적으로. 자, 어쨌든 큰 틀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이게 평가를 보면 돼요. 매출액 보니까 3.9 증가했다. 중간치긴 했는데 평균을 따라간 거야. 평균 따라갔다는 것은 뭐 남들보다 특별하게 잘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 그냥 흔히 선방했다 이런 표현이잖아. 선방했다. 근데 매출원가를 보니까 거의 매출하고 똑같이 증가했다. 이거 비용 속에서 뭔가 조금 우리가 책임질 일이 있나? 이런 걸 한번 체크를 해보는 거죠. 근데 제품 매출원가를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변동비하고 비슷하게 변동비율하고 비슷하게 증가했다. 큰 틀에서 보면은 제품 쪽은 큰 문제가 없었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직접 물건을 만드는 여기서 물건을 만드는 것은 큰 문제가 없었네.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만 상품 매출, 상품 매출원가 이런 쪽에서 약간의 이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이익이 나야 되는데 별로 그렇지 않았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판매비와 관련 보니까 이게 너무 많이 증가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회사가 어렵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나머지 영업의 수익 나쁘지 않고 영업비용 본래대로 나오는 거고. 그러면은 책임 문제는 여기 있는 거구나. 영업 적자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여기 있는 거구나. 단기 적자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여기 있는 거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자, 연결이라는 것은 뭐라 했어요? 자회사가 합친 거라 했죠? 우리 자회사가 합친 거라 했어요. 이게 또 중요하다고 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올해 이제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매출액을 보니까 우리보다도 총 자회사를 포함하니까 오히려 0.4%인 거예요. 자회사는 이게 결과적으로 매출액이 증가하지 않은 거 아니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대부분의 일을 한 거야. 우리가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도 그런 것 같죠. 느낌상 그런 것 같죠.
어쨌든 0.4 풀린 거 했다. 우리보다 자회사들은 조금 빡빡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좀 빡빡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재무 매출액 거의 증가하지 않았죠? 상품 매출액 좀 증가했죠? 근데 이건 이제 별로 없는 거예요. 자회사를 포함하게 되면은, 왜냐면은 우리 상품 매출의 대부분은 예를 들면 우리 자회사에서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상계를 치잖아요. 서로 이제 없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연결해서는 상품 매출이 별로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작은 거예요, 기본적으로.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수치. 자, 중요한 것은 매출원가, 매출원가. 아니, 매출원가를 보니까 오히려 마이너스 1.3%인 거야. 이거 뭐 어쨌든 증가하긴 증가했단 말이야. 근데 마이너스 1.3%? 아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어땠어요? 3.9% 증가했는데 원가 증가가 3.8%? 그 갭이 0.1%였잖아. 근데 연결을 해보니까 우리보다 매출액 기준으로 보면은 우리가 훨씬 더 일을 잘했는데 원가하고 딱 같이 비교해놓고 보니까 이 갭이 얼마나 나요? 이건 1.7%가 플러스 효과가 갭이 나오는 거야. 플러스 갭이 나오는 거야. 왜냐면 이게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니까. 보시면은 매출원가가 무려 얼마나? 약 50억 정도가 다운된 거야. 그 중에서도 제품 매출원가 자체가 엄청나게 줄었네. 제품 매출원가가. 이게 이제 중요한 사실인 거야. 2.6%가 줄었으니까. 이게 중요한 사실이야. 자, 그러면은 이제 이런 상황들이 왜 생길 수가 있는가 우리가 추정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추정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데이터가 연결 자회사를 포함한 재정가명서라는 데이터가 나와 있으면은 이제 이렇게 따져볼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우리한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추정을 해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추정을 해보면은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재료비라는 항목일 거라고 추정이 되는데 재료비라는 항목, 재료비라는 항목, 재료비라는 항목, 재료비라는 항목 때문에 아마도 이 제품 매출원가 자체가 제품 매출액에 비해서 줄어든 것이 아닐까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재료비 총액이 줄어드는 이유가 뭘까? 이유가 뭘까? 일단 두 가지가 있겠죠. 재료비가 줄어드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겠죠. 뭐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는 똑같잖아요. 물량이 줄어들면 줄어들겠지, 당연히. 우리가 아까 제가 뭐라 했어요? 매출액에서 물량 곱하기 단가라 했잖아요. 재료비도 똑같다는 거예요. 물량 곱하기 단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량이 줄어들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나름대로 물량이 맞춰지고 조금 더 증가할 수도 있는데 자회사적으로 보니까 합쳐놓고 보니까 물량이 좀 줄어들었어. 그럼 당연히 이게 줄어들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 또 하나는 재료 평균 단가가 줄어들 수가 있는 거예요. 줄어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재료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우리 이제 흔히 제조업체에서 들어가는 재료의 단가는 소재 재료의 단가에 따라 보통 변동을 해요. 쇠, 그다음에 플라스틱, 석유 이런 거에 따라 변동을 하거든요. 근데 2023년 대비 2024년도에 비교를 해보면은 이 소재 단가가 다 조금 다운됐죠. 조금 다운됐어. 자, 그렇다 할지라도 실제로 우리는 가져오는 게 매입 부품을 주로 많이 가져오긴 해요. 우리가. 그러니까 소재보다는 아예 부품을 매입해 오는 게 많다는 거예요. 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매입을 할 때 그 매입 단가를 소재 단가가 다운되면은 협상이 가능하죠. 좀 다운시켜달라. 근데 이제 그 매입처에 따라서 뭐 우리가 이제 협상을 해서 다운시킬 수 있는 데도 있지만 그쪽이 갑이면은 다운을 못 시키는 데도 많죠. 많아요. 실제로 보면은 이제 매입 단가보다는 매입 단가 쪽도 약간 다운될 수도 있는데 물량 쪽이 약간 다운됐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럼 제품 매출액은 왜 전체 매출액이 증가했는데 이 제품 매출액 보면은 0.0 거의 증가하지 않았잖아요. 실제로는 물량이 자회사까지 포함하면은 똘똘이거나 조금 다운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단가는 조금 올라갔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측면 때문에 그러면은 자회사 물량이 다운된다?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죠. 근데 이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은
작년에 2024년도에 중국자 회사 중에 한 군데를 매각했어요. 매각. 아니 팔았어. 실제로 전체적으로 연결 매출이 조금 조정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어요. 물론 거의 연말에 매각을 하긴 했는데 어쨌든 좀 팔았어. 네, 그런 측면이 일부 있다라는 거. 네, 그런 것들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자회사하고 포함하는 것도 예를 들면은 우리 제품 자체에 대한 네임밸류나 이런 것들이 다운돼 가지고 전체 총 물량이 다운되거나 이런 건 아니다. 중국 자회사를 팔았다는 것은 중국 시장 자체가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판 거예요. 불가피한 상황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판매비와 관리 보니까 똑같이 많이 증가했죠. 주로 뭐 때문이다? AS 비용 때문에, 우리 AS 비용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영업 손실이 많이 났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연결에서 중요한 것이 매출 총이익이 아까 매출원가 때문에 증가했다고 했죠? 이 마진율을 보셔야 돼요. 14.2%. 이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세요. 기억을 해주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 기억을 해주세요. 제가 아까 프로테인을 내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다? 누구하고 비교한다 했잖아. 비교. 상대적으로 비교한다 했잖아.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 같은 경우. 뒤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예요. 이거 기억해 두세요. 나중에 물어볼 거예요. 이거 딱 하나만 내가 시험 볼 거야. 이거 딱 하나만. 퀴즈. OX 퀴즈 다른 거 안 내. 이것만 내가 OX 퀴즈로 했어. OX 퀴즈. 다른 거 안 할 거야. 이것만 기회돼. 이것만. 자, 어쨌든 영업 손실, 영업 적자. 이거 어쩔 수 없는 거야. 영업의 수익 자회사를 합쳐도 전체가 우리가 차익금이 별로 없어서 사실은 우리의 재무 구조가 좋다는 걸 알 수 있는 것은 언제나 영업의 수익이 영업의 비용보다는 많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 자회사에 대한 투자도 사실은 우리가 돈을 벌어서 투자한 것이 대부분이라는 거야. 돈을 빌려서 투자한 게 아니라는 거야. 그게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인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세부적으로 보자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실제로 HMC, 현대차나 아니면 세계 시장이 어떻게 변했는가 여러분들 이제 크게 봐야 돼요. 여러분들도 노동자 간부하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현담이라는 이 사업장 안에 있지만 노동자 간부는 막 큰 숫자들 세계에 돌아가는 것들을 보셔야 한다니까. 그래야지 노동자 간부는 보람이 있잖아. 자, 현대차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판매량 3.4% 다운됐어. 이게 HMC. 현대차 국내 공장 다운됐어. 생산량 6% 다운됐다 했어요. 그룹 판매 대수 보니까 이거 도매 판매 대수. 현대차 그룹 전체 보면은 0.2% 다운됐어. 글로벌 전체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 증가했다 했죠? 2023년 대비해서 2024년도에 얼마? 한 200만 대 증가한 거야. 8,429만 대 판매된 거야. 자, 어쨌든 200만 대 증가했는데 이거 대부분 어디라고 했죠? 중국, 전기차.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자,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현대차 그룹의 점유율이 조금 다운됐다는 거예요. 그래도 사실은 현대차 그룹의 기본적으로 사실은 이제 중국 시장에서 그 현대차 그룹도 마이너스 되면서 결과적으로 이제 점유율이 좀 다운된 거거든요. 나머지 시장은 현대차 그룹 별 문제 없었는데 사실은 이제 중국 시장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게 여기 보시면 중국을 제외하면은 사실 조금 증가한 건데 전체로 보면은 현대차 경우에 조금 다운됐다. 여기 이제 현대차 그룹 전체는 기아차를 포함한 거예요. 기아차를 포함. 자, 그럼 실제로 부품 단가가 우리 이제 부품 단가가 어떻게 변했을까 보니까 보세요. 아까 제가 현대차가 판매량이 다운됐는데 매출액이 증가했다 했죠? 매출액은 증가했어, 현대차가. 자, 2023년도에 한 대당 판매 단가가 평균적으로 4천만 원이었어. 근데 한 대당 판매 단가가 4,246만 원이야. 약 5% 판매 단가가 올라간 거예요, 현대차는. 자, 그런데 현대차가 한 대당 매입한 걸 보니까 2023년도에 한 대당 부품만 2,320만 원, 2,280만 원. 한 대당 얼마가 빠졌어요? 30만 원이 빠진 거야. 한 대. 평균적으로 보면.
30만 원이 다운된 거예요. 그러면은 단순하게 계산하면은 그동안 3, 4년 동안 쭉 올려줬거든. 3, 4년 동안 보면 쭉 올려줬어요. 20년 대비 2020년도에 1,720만 원, 1,980만 원, 2,180만 원, 2,320만 원. 그동안에는 그전에는 막 현대차가 계속 시작하라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2018년, 17년 이때 이후부터는 계속 다시 좀 올려줘야 돼. 왜냐면은 금융조절 차원에서 계속 전체 이제 300에서 들어가게 되면은 단가를 계속 꺼내는 거예요. 꺼내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정부 차원에서도 공정거래법에 따라서 니네 단가 인상 왜 안 해주네 화내 뭐 이런 이야기 나왔었거든. 계속 올렸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사실은 부품업체들 교섭 들어가게 되면 CR 이야기 별로 안 해요. 많이 안 해요. 아직도 하는 데 있긴 있지만 CR 이야기 잠깐 하다가 끝내. 보통 경우에는 보통 그런 정도거든요. 물론 사실은 이제 1차 하청하고 2차 하청하고 좀 다르긴 하지만 1차나 1.5차 요즘 2차도 약간 2차 중에 일부 이제 CR이 꺼내도 있긴 있어요. 어쨌든 2024년에 보니까 조금 다운된 거야. 최근 경향하고 볼 때 조금 이제 안 맞아. 실제로 사실은 단가 인하를 한 거냐? 내용을 따져보게 되면은 단가를 2,320에서 2,280 약 30만 원 다운 시켰느냐? 평균적으로 단가를 다운 시키는 않아. 제가 분석을 해보건데 왜냐면은 이 부품은 모든 차종의 부품을 평균시킨 거예요. 근데 2023년 대비해서 2024년도에 현대차가 여러 차종 중에서 판매량이 감소한 가장 대표적인 차종이 있어요. 전기차. 원래 2023년도에 27만 대를 팔았는데 2024년도에 21만 9천 대를 판 거야. 6만 1천 대나 빠졌어요. 이게 사실은 상당히 많이 빠진 거예요. 아까 우리 거의 똔똔인데 근데 그 6만 1천 대 빠진 것은 전기차는 지금 현재 다 HMC 국내 공장에서 생산한다고 했어요. 국내 공장에서. 그러면은 전기차의 부품 단가가 실제로 제일 비싸요. 근데 그게 빠져버리면은 평균 부품 단가는 빠지는 거야. 내려가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그걸 빼놓고 보면은 한 대당 단가를 최근처럼 막 올려주지 않았는데 그래도 다운시키지는 않았다라고 추정을 해볼 수가 있어요. 제가 차종 확인을 해보건데 그렇다라는 얘기니까 사실 기본적으로 우리 흔히 말하는 CR까지 돼 있지는 않다. 부품업체 CR까지 돼 있지는 않다. 현대차가 사실은 이번에 판매 차종 중에서 감소한 차종이 전기차고 당연히 전기차종이 감소하다 보니까 사실은 부품 매입은 전기차 관련 부품 매입액이 많이 감소를 했다. 그러다 보니까 총 평균 단가를 내게 되면은 사실은 조금 다운된 것처럼 보이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뭐 현대차를 두둔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분석을 해보건데 그렇다. 실제로는 2024년도에 예컨대 일반 차종의 경우에 다운됐을 거라고 추정되지는 않아요. 거의 똔똔이거나 어떤 데에는 약간 올려준 데도 일부 있어요. 왜냐하면은 상장 기업 중 부품업체 상장업체는 자기들 판매 단가를 공시를 해요. 예를 들면 서현이와 이런 데들은 공시를 하거든요. 근데 그런 데는 2, 3%가 올라갔어요. 실제로. 올라갔어요. 그런 걸 보면은 사실 약간 올라갔을 가능성도 있는 회사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판매 단가가 5% 올라갔기 때문에 자기들 입장에서 봤을 때 현대차 입장에서 봤을 때 사실은 CR 때리기는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CR 때렸다가 공정거래에 제재받으면 더 사실 힘들거든요. 그 다음에 금속노조도 당연히 이야기를 하겠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런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걸 열심히 설명하는 이유가 있어요. 두 가지 때문에 이제 교섭할 때 이제 2024년도에 CR까지는 아니었을 거다라는 걸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된다는 두 번째, 우리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사실은 판매 단가 자체가 특별하게 마이너스 되지는 않았을 거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고 물량은 대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약간 플러스 마이너스 있었을 거다 이렇게 추정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비슷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비슷한 우리 이제 자동차 부품업체들의
단가 추이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올라간 데도 있다는 거예요. 올라간 데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매수 구조를 보면은 개별 매수율이 더 올라갔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했죠. 그럼 이게 뭐냐? 기본적으로 현담 자체가 전체 사이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진다는 건 뭐예요? 중요도가 커진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제 노동자 입장에서 볼 때는 나쁘진 않은 구조라는 거예요. 자, 비용 구조를 볼 때 아까 제가 매출원가 구조 이야기했잖아요. 이것도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항상 인건비 이야기를 많이 들으니까. 자, 농업이 인건비 이렇게 표현하는데 농업이라는 것은 아까 제품 매출원가에 들어가는 인건비예요. 아까 제가 제품 매출원가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인건비라는 것은 제품 매출원가, 상품 매출원가, 판매 관리비 다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런 걸 전제로 해서 보니까 2023년도에 비해서 2024년도에 농업이율이 14.3%, 12.9%, 우리 1.4%가 빠졌어요, 지금. 그죠? 비율로 보니까 1.4%가 빠져, 1.4%. 인건비 전체 비율 보니까 얼마 빠졌어요? 0.9% 빠진 거예요. 그럼 실제로는 뭐예요? 406억에서 390억, 16억 줄어든 거고, 301억, 282억, 19억 줄어든 거. 이 19억 줄어든 게 전체 인건비 줄어든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중요한 사실은 인건비 비율이 줄었다. 사실 제가 약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분량을 지금 땜빵하기 위해서 일을 사실은 더 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더 한 것도 있고 그런데 그러면은 예컨대 분량을 땜빵하기 위해서 일을 더한 추가적인 인건비, 이게 일반적인 인건비 말고 추가적으로 들어간 인건비를 아까 그 AS 비용 쪽으로 돌렸나 이런 생각도 사실 들긴 해요. 그랬을 여지도 일부 있긴 해요. 그건 좀 더 확인해 봐야 되는데 회계 처리를 할 때 그럴 수는 있거든요. 제가 볼 때. 왜냐하면은 그 성격상 우리가 통상적으로 일하던 시간, 예를 들면 주 45시간 일했다. 그럼 주 45시간 일한 비용만 만약에 들어가 있는 이 금액이 통상적으로 이런 금액만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추가적으로 AS 때문에 이런 그 비용은 AS 비용, 아까 이제 보상비라고 표현된 판매 관리비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 그 AS 비용의 구성비가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공시가 안 돼 있어서 정확하게 확인할 수는 없지만 일부 들어갈 수 있는 여지도 있겠다.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까지 금액이 다운되지 않았을 거거든요. 아까 우리 이제 근로시간 혹시 생산한 총 평균 근로시간을 아까 내가 물어봤었는데 부재장님이 자료를 안 가지고 계신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2023년도에 비해서 2024년도에 비교를 해보게 되면 대략 알 수 있잖아요. 1인당이나 우리 총 근로시간 알면은 우리 어쨌든 임금 인상을 했을 거 아닙니까? 임금을 마이너스 하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그죠? 어? 그래서 약간 그런 부분이 들어가지 않을까 추정을 해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일반적인 수준에서 계산을 해보니까 AS가 없다라고 하면은 인건비율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매출하고 매출원가 이게 비용 구조를 볼 때, 수익 비용 구조를 볼 때 적어도 현담이 나쁘지 않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 사실 솔직히 말하면은 이 나쁘지 않은 구조라는 건 사장 입장이에요. 사장 입장. 노동자 입장 아니에요. 노동자 입장은 이게 아주 많이 올라가는 것은 별로 안 좋지만 그래도 적정 수준으로 올라가야지 노동조합이 내가 지금 힘을 쓰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 그죠? 근데 이 비율이 다운된다. 야, 우리가 지금 힘을 안 쓰고 있나 뭐 이런 생각이 있단 말이죠. 어쨌든 이런 상황이 있단 말이에요. 사장 입장에서 보면은 나쁘지 않은 구조라는 거예요. 자, 연결하고 비교를 해봐도 한달 나쁘지 않은 이 자회사를 포함한 건데 11.5%, 11.2% 이거 다운되긴 했지만 0.4% 다운됐어? 우리가 다운된 게 훨씬 많은 거예요 지금. 그잖아요. 자회사를 둔 이유가 자회사 인건비가 싸서
그쪽에서 돌리게 되면 더 많이 남는다 이런 이야기 때문에 자회사를 두는 거란 말이지. 근데 이 전체 추이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상대적으로 다운되거나 이런 구조가 더 크다라는 거야. 그죠? 2022년도 2023년 비교보고 이때하고 비교봐도 그렇다는 거예요. 자, 인건비 비율이라는 게 전체 인건비인데 이건 이제 판매관리직 그 다음에 임원 이를 다 포함한 거예요. 그런 걸 볼 때도 일단 나쁘진 않은 구조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원가라는 거에는 변동비하고 고정비라는 게 있는데 그걸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나눠보면은 재료비, 여기 나오는 인건비, 그 다음에 경비 세 가지 항목이 있어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건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상황 다운됐죠. 제조경비 같은 경우에도 크게 증가한 게 없어요. 약간 운반비가 약간 증가했는데 크게 증가한 게 없어요. 그런 재료비 쪽이 조금 증가했을 여지가 일부 있긴 있어요. 그래서 증가하는 게 아니라 재료비 쪽 같은 경우가 사실은 약간 증감이 있다는 거예요. 증감이. 왜냐면은 연결 같은 경우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결의 경우에 제품 매출원가에서 예를 들어서 제품 매출보다 다운됐다라는 것은 단가보다는 물량 쪽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이게 이제 감소했을 가능성이 일부 있다는 거예요. 자회사를 포함할 경우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거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이제 내부 거래를 보게 되면은 내부 거래 중에서 매출 내부 거래가 조금 증가한 게 있어요. 130억 증가했죠? 130억 증가했다는 것이 사실은 조금 이제 우리 매출 증가에도 도움이 됐다라는 거고 주로 어디하고 이제 슬로바키아 쪽하고 증가한 것 때문에 상대로 증가한 거예요. 왜냐면은 기아차 슬로바키아 공장 조금 매출이 증가했거든요. 그게 이제 상대적으로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사실은 이 슬로바키아하고 거래에서 우리 매출이 증가한 것이 조금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현남테크하고 이제 우리하고 매입 거래가 많은데 보시면 알겠지만 매입이 650억, 667억 약 12억 증가했어요. 약 2% 증가한 거거든요. 아까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상품 매출 증가한 것하고 그 다음에 현남테크에서 우리가 매입을 하는 거하고 비교를 해보게 되면은 적어도 우리가 현남테크의 일정한 금액을 단가 인상을 해주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현남테크하고 거래에서도 크게 문제성 있는 거래를 하고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급 수수료 주는 게 올해 같은 경우에 조금 적게 줬어요. 2024년도에 2023년도에 비해서 올해는 좀 적게 줬어요. 작년 2023년도에 7억 2천 줬는데 올해는 5억 4천 줬더라고요. 좀 적게 줬는데 아마 이게 우리 이제 지급 수수료가 아이템별로 약간 수수료율이 좀 다른 모양이더라고 보니까 뭐 1.5% 2.5% 사이던데 보니까 그런 것 때문인 건지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지 않아가지고 정확하게 판단은 못하겠지만 어차피 조금 줄어들었다는 거 우리 매출액이 좀 올라온 좀 줄어들었다는 거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인 구조는 그렇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부 거래에서는 사실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문제성 있는 내부 거래는 안 보인다는 거예요. 매출이든 매입이든 아니면은 지급 수수료는. 자, 나머지 보상비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제 우리가 보상비 같은 경우에 일정하게 이제 주는 건데 이게 63억 올해 많이 줄었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어차피 보상비가 많이 들어갈 거야, AS비가 많이 들어갈 거라고 예상을 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자회사한테 우리가 이제 받아오는 비용, 우리가 주는 비용인 거죠. 이런 것도 좀 줄었어요. 줄어가지고 상당히 이제 그런 것들은 우리가 직접 이제 부담을 하겠다라고 그냥 정리를 해서 그런 건지 자회사에 주는 건 좀 줄은 상태여서 그냥 그 부분은 우리 비용 부담이 본래 많았기 때문에 뭐 줄어든 거구나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부 거래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고 일단 자회사의 경영실적을 보더라도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2023년 전체 매출액에 대해서 2024년도가 좀 줄어든 게 있는데 지금 자회사를 이제 판 것도 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이 있긴 한데 그 중에서 ISD 인더스트리 이쪽이 조금 줄어든 것이 있다라는 것 정도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돼요. 그 다음에 좀 미국 쪽이 줄었는데 이 미국 쪽 준 것 때문에 전체를 볼 때는 약간 사실은 준 건데
그건 미국 쪽이 왜 줄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본래는 미국 쪽이 좀 늘어나야 될 상황인데 우리 미국자에서는 현대차 미국 자회 납품은 아닌가요? 어디 납품인가 우리 미국자에서? 멕시코. 제가 알기에는 현대하고 기아차 쪽에 납품을 알고 있는데, 근데 작년에 미국 그 현대차하고 기아차 미국자에서는 실적이 좋았거든요. 많이 팔았어요. 미국에서 많이 팔아가지고 중국에서 빵빵한 거 떼었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2020년도에 되면서 많이 증가했었는데 이때 거의 100억 가까이 증가했었는데 이게 60억이나 빠졌어요. 사실은 이거 빠진 것 때문에 자연스레 매출이 빠진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거 확인 한번 해보세요. 어디 주로 납품하는지. 자, 현담테크는 우리하고 거래해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출이 좀 늘어났고, 자, 판매비와 관리 변화를 보게 되면은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것은 사실은 대부분 증가하더라도 많이 증가한 건 사실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좀 줄어간다 그랬는데 인건비 같은 경우에 사실은 그거 자체는 조금 줄었고 퇴직급여가 좀 증가했는데 금액이 3천만 원이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고 복리후생비 좀 증가했는데 금액이 역시나 3,500만 원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고 뭐 이 세 가지 인건비 임원하고 사무관리 인건비인데 의미 있게 증가한 게 아니거든요. 조금 몇 천만 원 증가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농업비 쪽은 이제 마이너스였는데 이게 증가했다. 뭐 이것 때문에 조금 뭐 이게 왜 증가했느냐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는 있겠지만 의미 있게 증가한 건 아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 농업 쪽이 빠졌다라는 사실이 좀 중요한 사실인 거예요. 소모품비가 좀 증가했는데 이건 이제 소모품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일을 이제 많이 하게 되면 보통 많이 증가하잖아요. 이게 이제 일을 좀 많이 했다라는 건데 소모품 단가가 좀 올라간 것도 일부 있을 거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농업비가 좀 다운된 게 이제 이 AS비용 쪽으로 좀 뺀 게 아닌가라는 사실은 이제 느낌도 있다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이제 크게 우리가 볼 것은 없고 방금 말씀드린 소모품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운반비가 많이 줄어들었죠. 이건 이제 2023년도에 특별하게 좀 증가한 게 일부 있었기 때문에 좀 빠진 거고 또 하나는 매출원가로 넘어간 것도 일부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이게 좀 줄었다라는 거고 자 지급 수수료는 좀 증가한 것이 뭐 사실은 이제 비율로 볼 때 좀 많이 증가한 건 맞는데 아까 우리 그 모기업하고 이제 거래에서는 사실은 오히려 마이너스였잖아요. 중요한 것은 지급 수수료 중에서는 모기업하고 거래가 중요한데 모기업하고 거래해서 우리가 돈을 많이 줬으면 문제가 된단 말이죠. 문제라는 것은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모기업과 거래에서는 마이너스단 말이죠. 왜 그런가 좀 체크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상비다, AS 비용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실은 360억이나 증가했다는 거예요. 일단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는 해봐야 돼요. 왜냐면은 우리가 이제 부당이 많이 났다. 그래서 이제 보상해야 될 돈이 많다. 여기까지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야기 들었고 좀 구체적으로 좀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일단 실제로 이제 보상을 우리가 지금 사실 2022년도까지는 이 AS 비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매출을 올릴 때 평균적으로 한 기말 기준으로 한 90억 정도 가지고 있었어요. 90억 정도. 근데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은 한 800억 가지고 있거든요. 700억 이상 더 증가를 시켜놓은 거예요. 700억 이상. 이게 작년에 2024년도에 실제로 50억을 썼어요. 50억을 실제 지급을 했다는 거죠. 2024년도에. 그러니까 이제 아까 지회장님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아마 이제 벤츠나 현대차하고 이야기를 할 때 현대차는 지금 이제 금액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 같고 벤츠하고는 거의 확정된 게 뭐 400억 정도라고 이야기를 아마 하는 모양이에요. 하는 모양인데 400억이 확정됐다 할지라도 실제로 우리가 AS를 해줄 때는 한꺼번에 해주질 않기 때문에 매년 이제 AS가 되는 것만큼 AS 비용 계산해서 벤츠가 우리한테 청구를 하거든요. 청구하면 우리가 이제 따져보고 돈을 지급을 하거든요.
근데 2024년도에 50억을 지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매년 대략 50억, 100억 뭐 이런 식으로 지급을 할 거라고 추정이 되는데 그렇게 지급을 하고 난 다음에 남은 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다시 환입을 하긴 해요. 환입을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계산을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를 일단 체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나중에 이제 환입을 할 때 얼마를 환입했는가 또 근거가 뭔가를 체크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우리 제네시스 관련 건도 남아있다고 하니까 그럼 제네시스 관련 건에 대해서 얼마를 달았는지, 비용 처리를 했는지, 그 비용 처리의 근거가 뭔지도 일단 체크를 해놓고 나중에 실제 나가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이에요. 나간 돈을 확인하기 위해서 확인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교섭을 할 때 실제 이제 내역을 한번 확인을 하고 물어봐가지고 아마 누구야 저기 자기들이 계산하는 것도 있고 그 벤치나 이런 쪽에서 청구한 것도 있을 거예요. 그걸 한번 확인 한번 해보는 거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지금 당장에는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적정하냐 아니냐 이런 판단을 지금 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그 내역을 확인해야지 나중에 실제로 보상비 총액이 나가지 않을 경우에 그 환입된 금액이 어떻게 환입되고 있는지를 체크할 수가 있다 라는 측면 때문에 미리 확인을 해두시라는 거예요. 자, 판매관리비에서는 이 정도의 중심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1시간 지났지만 여러분들이 간부니까 조금 더 하고 마무리 짓고 질문을 받는 게 좋겠죠? 예. 좀 쉬었다 할까요? 아니요. 아니죠? 자, 영업일수익. 자, 영업일수익 아까 좀 늘어났다 했죠? 영업일수익. 그 다음 우리 같은 경우 항상 영업일수익이 좀 많다라고 했죠? 했어요. 자, 늘어난 내용을 보니까 잡이익 쪽이 좀 늘어난 게 좀 있어요. 잡이익 쪽이 15억인데 잡이익이 늘어났는데 잡이익 내역도 확인해봐야 돼요. 왜 굳이 한 2023년도 5억 정도였는데 올해 약 20억 가까이 됐는지. 왜냐면은 잡이익이라고 표현해놓으니까 내역을 정확히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은 잡이익 중에는 때에 따라서 예를 들면은 우리 아까 보상비 AS비용이 있었잖아요. AS비용이라고 해서 정리를 해서 줬다라고 봤는데 나중에 계산해 보니까 계산이 잘못됐어. 또 그래서 계산 잘못된 것이 우리한테 돌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원칙적으로는 아까 판매관리비에 있는 AS 비용에서 비용이 아닌 걸로 처리를 해놔야 돼요. 그래야지 영업이익이 정확히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래야지 우리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사실은 제조업체는 제일 중요한 이익이 매출 총이익이지만 그 다음 중요한 이익이 뭐라고 했죠? 영업이익이란 말이에요. 회사에서도 일단 물론 그때그때마다 말이 바뀌지만 영업이익 기준으로 자꾸 우리한테 말을 하는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확인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영업비용적 성격이 있는 것들이 여기 들어와 있으면은 원칙적으로 판매관리비 쪽에서 비용을 없애는 방향으로 정리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또 하나 중요한 게 투자주식 처분이익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했죠? 우리 중국자 회사 매각으로.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자회사를 매각하는 것은 한편으로 보면은 우리한테 불리한 측면도 일부 있죠. 왜냐면은 거기 시장 상황이 안 좋아서 매각을 했다? 그럼 사실은 야 이게 또 우리 자회사에 의해서 우리가 부담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걸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시장 상황이 아예 안 좋아지게 게 빠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본래 처분 이익이 있다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최초 투자를 100억을 했는데 그래도 어쨌든 지금 받은 게 114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사실은 손실은 안 보고 나왔으니까 그래도 조금 낫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좀 낫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로 손실을 보게 되면 좀 부담스러운데 일단은 손실 보지 않고 나왔더라. 그래서 일단 손실 보기 전에 뭐 처분을 하고 나왔구나. 이런 것들은 당장이 좋은 거고 또 하나 뭐냐? 아 사실은 자회사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그쪽에 뭐 인건비인데 뭐 이런 것 때문에 더 돈을 벌 거다 해서 했는데 투자를 했는데 보니까 별로 그게 아니네. 그럼 사실 회사 입장에서는 뭐예요? 현남하는 중심을 한다는 거예요. 사실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런 측면 때문에 고용 문제 측면에서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나쁘지 않은 구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 주식을 자회사 주식을 처분하는 바람에 이익이 났다는 거.
그다음에 자회사 이익도 작년보다 좀 줄긴 했지만 나쁘지 않은 정도라는 거고, 이자 수익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이자 비용보다는 많다는 거고. 자, 영업의 비용을 보니까 영업의 비용 이제 크게 차지하는 비용이 대부분 이자 비용보다는 외환 관련된 부분이에요. 외환 관련된 부분.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환율이 좀 유리했기 때문에 외환 차익이 외환 손실보다 훨씬 많죠. 외환 손실 한 20억인데 외환 차익 합계는 약 67억이니까 한 47억 정도 우리한테 유리했던 거예요. 나쁘지 않은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나쁘지 않은 거예요. 자, 물론 이제 이게 그 한편으로는 우리 이제 윤석열 씨 때문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갑자기 계엄하는 바람에 환율 쫙 올라갔죠. 환율이 올라가면 뭐예요? 원화 가치가 다운됐다는 거예요. 무려 거의 1,5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럼 우리한테 유리하거든요. 유리하거든요. 자, 근데 지금 이제 뭐 탄핵되고 난 다음부터는 좀 다운되고 있죠. 거기다가 뭐 트럼프 씨가 또 막 이러저러 하면서 오히려 이제 달러 가치가 다운되면서 지금 갑자기 1,300원대로 다운됐어 지금. 그래도 우리가 외자산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현금 흐름 중요해요. 현금 흐름. 이게 중요하다 했죠, 이게 중요하다. 자,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입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뭐다? 영업활동을 통해서 벌어들인 현찰이라 했죠. 머니라고 했어요. 머니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는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보다 큰 게 중요하다라고 했죠. 자, 매년 커요. 우리 같은 매년 큰데 이게 합계가 260억이다. 3년 나눠보니까 약 90억. 연간 약 90억이에요. 90억. 그럼 90억 나누기 우리 매출이 평균적으로 얼마다? 3천억 좀 넘어가죠. 우리 매출이 3년 평균하니까 3천억이에요. 3천억이에요. 그러면은 영업현금 흐름 90억 나누기 3천억 하면은 3% 나오는 거예요. 아, 현금이 한 3%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나쁘지는 않은데 그래서 대단히 좋은 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회사를 포함한 연결이에요. 연결 영업활동 현금 흐름 보니까 3년 합계가 760억이야. 연평균이 얼마예요? 연평균이 250억, 253억. 그럼 우리 연결 매출액 3년 연평균이 얼마예요? 평균 4천억 좀 넘어가죠, 4천억. 자, 4천억, 4,600억, 4,700억이니까 약 4,600억, 4,500억 되는 거예요, 4,500억 정도. 그죠? 연평균. 그러면은 우리 연결 기준으로 보면은 사실은 평균적으로 6%가 넘어가는 거예요. 영업 현금 흐름 비율이. 이건 상당히 나쁘지 않은 거예요. 이게 최소한 중상은 있는 거예요. 중상. 이게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럼 왜 그런 거야 도대체? 왜 그런 거냐? 자회사보다도 우리가 현금 회수가 늦는 거죠? 영업이익이란 뭐예요? 우리가 물건을 팔아가지고 현금을 받는 거라 했죠? 아까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계자산을 발행하면 바로 우리 소유가에서 찍히는 거예요. 생계자산을 발행하면 바로. 근데 우리가 생계자산을 발행한다고 해서 현금이 바로 들어오나요? 아니죠. 2달 후에 돼요. 2달 후에. 이것도 외상이야. 현대차한테 우리가 납품해도 외상이야. 우리가 벤츠한테 납품해도 외상이야. 언제 들어온다? 2달 후에 들어온다. 2달 후에. 이게 외상이란 말이야. 외상. 자, 근데 우리가 예컨대 현대차에 납품해서 돈 받는 것보다도 자회사가 현대차 계열 자회사에 납품해서 돈 받는 게 빠른 건가? 정책은 똑같아요. 정책은 현대차가 예컨대 우리 자회사 주는 정책이나 현대차가 우리한테 주는 돈을 주는 정책, 외상 기간 똑같다는 거예요. 2달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왜 우리가 현금 회수가 좀 늦냐? 아까 우리 내부 거래 있었죠? 우리 내부 거래에서 우리가 자회사한테 매출을 하잖아요. 똑같이 채권이 있죠? 그 돈을 빨리빨리 가져와야 되는데 우리 자회사한테 쌓아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현금을 보면은 우리 자회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약 1,000억. 우리 자회사를 포함한 게. 우리 게 580억. 우리 자회사의 규모가 다 합쳐봤자 우리의 몇 프로예요?
다 합쳐봤자 우리가 반전이거든요. 전체 중에서 한 3분의 1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 현금은 우리가 거의 똑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현금 바로바로 줘도 되는데, 물론 이제 이건 이제 회사의 정책에 따라서 환율을 봐가면서 우리가 현금을 할 수 있는 건데, 어쨌든 상황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결과적으로는 영업활동연금 이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자회사를 포함한 영업활동연금이 또 사실은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은 우리하고 자회사하고 내부거래 매출이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거기에서 기말의 현금 이거 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지금 AS 금액이 크잖아요. 그 현금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현금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비용 처리만 해놨을 따름인 거지, 실제 현금 나가는 것은 언제 나간다? 매년 단계적으로 나간다 했어요. 단계적으로. 근데 만약에 우리가 700억, 800억을 비용 처리하는데 현금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우 때는 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800억이라는 현금을 내야 되는데 이 장난이 아닌 현금이거든요. 매출액이 3천억인데 장난이 아니에요. 근데 일단 우리는 모아둔 현금이 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사실은 우리 이제 AS 비용을 거의 우리가 모아둔 현금으로 충당이 가능하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자회사가 가지고 있는 현금도 누구 돈이다? 우리 돈. 왜냐면은 우리가 100% 출자한 회사이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배당을 받거나 하면은 다 가져올 수 있는 돈이에요.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법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돈이에요. 자, 그래서 현금 흐름도 일단은 뭐 정상대로 돌아오고 있다. 그러니까 아까 했던 AS 비용을 제외하고는 현금 흐름은 정상대로 돌아오고 있다. 자, 마지막 우리가 결론하고 이제 조금 우리 모기업 상황을 정리를 한번 해보자고요. 재무 상태하고 이것만 정리를 해보자고요. 아까 제가 숫자 하나 외우더라고 했죠? 얼마예요? 외우더라고 한 숫자. 와, 다 알고 계시네. 14.2%. 그게 왜 중요할까요? 왜? 우리 모기업하고 비교하라고 쳐. 모기업 비교하라고 내가 그랬던 거야. 모기업 비교하라고. 제조업이 제일 중요한 건 뭐라 했죠? 매출 총이익률이 제일 중요하다 했어요. 매출 총이익률. 이 매출 총이익률이 우리 모기업의 연결 기준으로 13.1%예요. 심지어 2023년도에 비해서 다운됐어요. 자, 우리 연결 기준으로 14.2%예요. 그러면은 모기업 연결에는 우리 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우리 걸 빼게 되면은 더 다운되겠죠? 더 다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모기업의 수익을 맞춰주는 가장 중요한 회사가 어디다? 현담과 현담자회사. 그게 중요한 사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업이익률은 물론 사실은 한 약 5% 정도 됐는데, 이게 좀 사실 아이산이 이 매출하고 그 다음에 원가 구조가 2024년도에 좀 희한했어요. 그냥 매출이 증가한 게 엄청나게 증가했거든요. 30%나 증가했거든요, 지금. 근데 원가가 더 증가했어요. 30% 증가했고. 그 바람에 마진율 다운됐죠. 판매비 관리비는 당연히 AS 비용 때문에 증가할 여지가 있었던 거고. 근데 이것도 조금 이상하긴 해요. 왜냐면 우리 게 연결에 포함되게 되면은 사실은 이 금액이 더 증가해야 되는데 우리 게 지금 연결에 포함되지 않았다라는 거거든요. 물론 그러한 이유는 있어요. 왜냐면은 아이사 하는 경우에는 회계연도가 3월 31일이 기말이. 그러면은 2024년이라고 표현되는 게 2023년 4월 1일부터 2024년 3월 30일까지. 근데 제가 이것만 가져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지금 현재 3월 30일이 기말이다 보니까 2025년 3월 30일 것은 공시가 안 돼 있어요. 6월 한 20일 정도 공시해요. 6월 한 20일 정도. 그래서 아마 판매관리비에 우리 거 AS 비용이 안 들어가 있는 것 같긴 해요. 어쨌든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 이제 일단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아이산 개별정비적. 개별정비. 이게 아이산의 개별정비 손익계산서거든요. 아이산의 개별이라는 것은 일본의 아이산이에요. 일본의 아이산. 일본의 아이산. 자, 매출액 증가 많이 했죠. 근데 왜 똑같이 원가 증가가 훨씬 더 많이 한다. 그러니까 마진이 거꾸로 가고요. 13%, 9.8%. 오히려 우리 개별 마진보다도 못하죠? 못해요. 물론 우리하고 비슷한 측면도 일부 있어요. 우리 같은 경우에 개별 매출 성장률이 좀 낮은 이유 중에 하나가 상품 매출 원가가 높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낮은 건데 어쨌든 여기도 상품 매출이 있기 때문에 일부 그런 측면 이해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매출의 증가보다도 원가 증가가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도대체 여기는 왜 이렇게 매출이 많이 증가했을까? 아이산이. 그럼 우리 매출 증가보다 훨씬 많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열등생인가?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일단 공시자료로 놓고 보면은 2024년도에 조금 추가 아이템이 있더라고 보니까. 추가 아이템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새로운 아이템보다는 제가 지난번에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리 같은 경우에 이제 엔진에 들어가는 거에서 상대적으로 이후에 화석연료, 그냥 이제 친환경차로 전환되게 되면은 새로운 아이템이 추가될 거다. 그 다음 또 하나는 기존 아이템을 버리는 데들 걸 가져올 거다.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두 가지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있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매출이 많이 증가한 거예요. 왜냐면은 도요타 같은 경우에도 사실 판매량이 2024년도에 줄었거든요. 줄었는데 사실은 이렇게까지 많이 증가할 이유가 없는데 좀 증가했더라고. 근데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원가가 더 많이 증가한 게 아닌가 이런 추정을 할 수가 있어요. 어쨌든 원가가 더 많이 증가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 마진율이 오히려 줄었다 이런 거. 그러다 보니까 개별 영업이익률은 0.2% 사실 이제 우리가 안 좋을 때 수준으로 이제 줄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이거예요. 매출 대비 인건비 비율이 제가 추정을 해보건데 약 20% 정도 되는 거예요. 우리보다 좀 높죠? 좀 높아요. 물론 이게 추정. 제가 추정을 한 거예요. 왜냐면은 공식적으로 아이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상장회사잖아요. 이게 사업보고서랑 공시가 되는데 여기 인건비 총액이 공시가 안 되더라고요. 여기는 우리는 공시를 원래 하는데 총액이 공시가 안 되고 이 사람 숫자만 공시가 돼요. 정규직 2,565명, 비정규직 620명 이렇게 공시가 돼요. 그러면서 평균 연봉이 공시가 돼요. 평균 연봉이 약 700만 원 공시가 돼요. 사실은 700만 원 곱하기 정규직만 하거나 비정규직 똑같이 인건비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은 이 평균 연봉이 이 두 사람을 합쳐놓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정규직하고 비정규직을 합친 평균 연봉 같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제 이걸 공시해놓은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매출 대비 인건비 금액을 예를 들면은 이게 2,565명이잖아요. 합치면 3,200명이에요. 약 700만 원 곱하기 3,200명 하게 되면은 대략 한 220억 엔이 나오거든요. 근데 1,068억 엔, 220억 엔 하게 되면은 20% 넘어가죠? 20% 넘어가요. 220을 나누기 1,068이니까 넘어가거든요. 20%가 넘어가요. 만약에 비정규직을 빼게 되면은 비정규직의 평균 연봉이 이것보다는 안 된다라는 거잖아. 안 된다라고 가정을 해도 방금 말씀드린 건 한 20%가 되는 거예요. 매출액 대비해서. 그죠? 20%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인건비 비율보다도 좀 높아 보인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 인건비 비율이 약 13%인데 그것보다 높아 보인다.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전체로 볼 때 우리 이제 재무 상태는 여전히 안정적이다. 굉장히 좋은 상태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넘어가면 큰 문제가 없어요. 유동 비율이나 부채 비율이 이제 그렇다는 건데 좀 이게 부채 비율은 높아졌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S정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되는 이런 구조는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매년 배당을 해왔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AS 비용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배당 이야기가 안 나와 있더라고. 그래서 2020년 배당 안 했대요. 그러니까 배당 이야기가 안 나와 있더라고. 그래서 아마 AS 비용 때문에 올해는 배당을 안 하는 걸로 이렇게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자, 전체를 볼 때 두 가지 이제 이야기하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당장의 단기적인 현안은 우리 같은 경우에는 AS 문제였는데 일단 1차적으로 AS 관련된 비용 처리 부분은 제가 보건대 벤처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현대차 제네시스 관련된 부분을 2024년도까지 다 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2025년도에는 그냥 현금 나가는 것만 체크해보면 될 것 같다라고 보여지는 거고, 2025년 이후에는 중요한 것은 AS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이제 물량이 더 나갔냐, 이게 중요한 건데, 지금 현재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 본래 전기차 같은 친환경차가 급속하게 증가할 거라고 예상했는데 2023년도 하반기 흔히 이제 전기차 조정기 정체인 거죠. 정체 마이너스로 인해서 결과적으로는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좀 시간을 번 측면도 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전기차로 전환이 빨라지게 되면은 이제 기존에 연료펌프를 하던 데에서 손을 놓게 되는 경우 우리가 일부 가져올 수도 있는 여지가 있다. 다만 이번에 이제 AS 과정에서 약간 부담스러운 측면이 일부 있긴 하다. 다만 그 AS 부분은 뭐다? 딱 제한된 AS였다라는 거예요. 제한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외부에서 가져오는 부품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생산하는 생산 과정이나 설계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것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예컨대 벤츠나 현대차하고 거래하는데 추가적인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 것 같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트럼프와 관련된 문제. 이게 또 중요한 단기적인 하나로 등장하는 거죠. 왜냐하면 트럼프가 어쨌든 우리나라 경우에도 자동차 경우에 25% 관세를 때리겠다라고 주장을 해요. 이제 협상을 하고 있지만,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현대차는 흔히 이제 바이든이 했던 것을, 바이든의 정책을 종식시키겠다. 그래서 전기차 의무화 철회하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는 게 이거 폐지하겠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관세와 그 다음에 이거 폐기는 사실은 자동차 산업 쪽에는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말 그대로 판매량 다운되고 판매량 다운되면 생산량 다운되게 되는 구조인 거죠. 사실은 올해 3월까지는 영향을 별로 안 미쳤는데 4월 이후에는 영향을 일부 미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이 관세 협상이 완전히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 때문에 생산이 조정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관세 자체는 지금 일부 유예가 되고 있거든요. 일부 유예가 되고 있는데 협상 과정에서 이게 협상 타결이 안 되면은 25%를 우리 같은 경우에도 때리겠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25% 정도를 때리게 될 경우에 생산량하고 판매량이 현대차 그룹에서 얼마나 감소할 것인가, 이게 이제 중요하죠. 이게 중요한데 사람마다 좀 차이는 있는데 우리 판매량, 왜냐면 지금 미국 쪽 판매량 기준을 볼 때 전체 판매량 중에서 차지하는 사이즈가 현대차가 미국 시장에서 약 90만 대 판매하고 있거든요. 87만 대 정확하게 판매하고 있는데 2024년도에 약 90만 대라고 가정할 경우에 한 10% 이상 다운될 거라고 이야기해요. 10만 대 이상 다운될 거라고 이야기해요. 10만 대. 그런 기아차까지 포함하게 되면은 사실은 거의 한 20만 대 이상 되겠죠. 거기에다가 인플레이션 감축법까지 만약에 통과가 되게 되면은 더 다운되겠죠. 더 다운될 거예요. 자, 그런데 다행히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관련된 부분은 우리하고 직접 관련된 부분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로 전기차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직접 관련된 부분은 아니에요. 방금 했던 관세 부분이 우리하고 직접 관련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현대차하고 기아차 한 20만 대 정도 다운된다라고 하면은 전체 물량 기준으로 한 5% 정도, 4 이상 5% 정도 다운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도 어쨌든 우리는 물량이 중요하기 때문에 물량이 다운되게 되면은 영향은 상당히 있을 거다라고 예상을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현재 상황을 보건대는